네, 경영학 원론, 재무관리와 회계 13강 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시까지 해서 그 재무제표까지 봤죠. 대차수표 어떻게 생겼는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모양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최종 산출물로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요 재무제표가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회사를 분석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게 이제 3차시에 공부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 관련된 연습을 하나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주스 회사가 있네요. 자, 오렌지 주스를 100달러 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오렌지 구입에 20달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매출 원가가 되겠죠. 회사는 그 80달러의 수익 중에서 25%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스 기계는 해당 기간 동안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이죠. 20달러만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배경으로 우리가 앞에 배운 손익계산서 내용,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넷 프로핏을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겠죠? 네, 그걸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 1번 문제 이제 손익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자, 레비뉴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100이 발생했죠. 그죠? 거기에 매출 원가가 마이너스니까 관로로 해볼게요. 20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 80이 발생하고요. 80이 됐고, 자, 여기에서 영업비용을 냅니다. 영업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이 익스펜스, 그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로 포함되어 있었죠. 그 웨이지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한데 그 중에 감가상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가 노후화되는 걸 비용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20만큼 마이너스가 발생했다고 하니 이제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영업이익은 6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빠져요? 이거는 법인세 내기 전에 이익이고 여기에 법인세를 냅니다. 25%니까 80달러 25%니까 20이 되겠죠. 또 20을 또 빼내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넷 인컴은 40이 되겠습니다. 40. 자, 이게 손익계산서의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한 거고요. 현금 흐름상은 어떨까요? 순현금 흐름은. 자, 두 번째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넷 프로핏은 넷이 얼마죠? 40. 우리는 40만큼 프로핏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 현금의 흐름상으로는 우리가 여기 나갔다고 얘기한, 그죠? 여기가 감가상각이죠. 그죠? 익스펜스, 비용으로 뺐던 거에 있는데 사실은 그냥 장부상으로 가치가 줄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 거지 실제로 돈이 나간 거다. 응? 매출 원가는 돈이 나가죠. 오렌지 사오려면은 오렌지에 대한 비용,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현금이 나가는 거죠. 근데 감가상각은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여기다 보전을 해줘요. 보전을. 그래서 여기에 40이 플러스가 돼요. 40이 아니라 20이죠. 그죠? 20이 플러스가 돼요. 감가상각비 부분은 20달러 감가상각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 플러스에서 실제로는 40이 남은 게 아니고 20이 덜 나간 것까지 포함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감가상각비 20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금상으로는 이제 6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현금이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까지 넷 인컴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해 주는 것. 그게 현금 흐름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각각의 재무제표들 간의 어떤 연계성, 그걸 이렇게 한번 간단한 재무제표 모양을 만들어서 어떤 그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세 가지 재무제표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금년의 연말 재무제표죠. 금년입니다. End of year. 이게 기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초입니다. 이건 작년이겠죠. 작년 말 기준의 재무제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 거가 되겠고, 자, 이게 올해가 됩니다.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여기 있고요. 밸런스 시트 있고, 여기에 캐시플로우 있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재무제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자, 판매한 게 있고, 익스펜스,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 등등등 해서 쫙 이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간단하게 그리자면 이렇게 해서 넷 인컴이 나왔어요. 넷 인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넷 인컴이. 그 다음에 밸런스 시트 같은 걸 보면은 자, 대차자료표를 보면은 자, 캐시하고 other assets 그래서 이게 자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 요게 자본이네, 그죠? 자본이 있고 이렇게 해서 A, L, E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말에 요 스테이트가 있고 요거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asset, liability, equity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 작년 말까지의 자산 상태, 부채 상태, 자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캐시라는 게 있죠. 기초 대차대조표에 작년 말 거, 올해 초를 보면은 작년 말 우리가 얼마의 캐시가 남아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자, 비기닝 오브 이어 캐시가 되겠죠. 캐시 플로우는 어떻게 돼요? 오퍼레이팅, 영업, 그 다음에 투자, 재무 관련해서 들어오고 나온 돈 쫙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캐시 인 체인지. 플러스네, 그죠? 플러스 올해의 영업과 투자와 재무 활동으로 돈이 캐시가 더 플러스 되었어요. 거기에 원래 있던 돈, 우리가 갖고 있던 기초 캐시가 있죠. 그것까지 합치니까 연말 캐시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기초 추가된 부분 연말, 그죠? 그럼 연말 캐시가 어디로 갈까요? 대차대조표로 가는 거지. 대차대조표에 요 캐시 항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여기서 와서 이 캐시 플로우에서 플러스 된 것들 또는 마이너스 되기도 하겠죠. 그것들 반영해서 대차대조표 연말에 캐시 항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이퀴티 부분, 이퀴티 부분이죠. 이퀴티에서 보통주가 있고 또 넷 인컴 중에서 배당하고 남은 돈, 그죠? 리테인드 어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닝이 있는 거죠. 자, 그게 자, 기초의 어닝으로 갑니다. 요거는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실제로 배당이 얼마 되고 우리가 벌은 돈이 얼마큼 유보됐는지를 보여주는 요약한 그런 표네요, 그죠? 자, beginning of year 초기에 우리가 retained earning 재무제표상으로 자본으로 남아 있는 earning이 얼마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earning이 더 추가됐겠죠. 그게 어디? 여기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우리가 9,400불 정도를 플러스 됐다. 우리가 돈을 벌었다라고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배당, 이건 배당입니다. 디비던드. 배당을 빼고 나면 우리가 초기에 갖고 있던 어닝과 추가된 벌은 돈, 그죠? 넷 인컴을 합쳐서 거기에 배당 뺀 기말의 어닝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여기 리테인드 어닝, 기말의 리테인드 어닝. 자본 계정, 대변에 있는 자본 계정에 리테인드 어닝을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캐시가 변동하든 그 다음에 손익이 생기든 그것들이 기말의 대차대조표로 다시 또 인풋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재무제표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순환되면서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마지막 3차 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 분석입니다. 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현금흐름표, 이게
재무제표로 정보로서 주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는 이해는 되지만, 유효한 그 기업이 대체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파악하기는 조금 이렇게 러프한, 그치? 아직까지 정제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그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 조금 요리합니다. 그지? 필요 정보들을 뽑아서 이렇게 분수식으로 묶어보면은 비율이 나와요. 그 비율이 굉장히 의미 있는 회계 정보, 의미 있는 경영 분석 정보, 의사결정을 위한 투자를 위한 정보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재무 비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의사결정, 그리고 재무 상태, 경영 분석, 경영 상태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몇 가지, 모든 경영 분석이 굉장히 분야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 내용만 뽑아봤습니다. 자, 유동성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성 비율이라는 게 있고, 재무 건전성 비율, 수익성 비율. 이게 왜 다 중요할까요? 자, 유동성. 그렇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돌아오는 페이해야 될 것들을 잘 페이하지 못하면 회사는 굉장히 그 궁지에 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받을 돈이 많고 아무리 프로핏이 많이 나도 실제 현금 흐름이 안 만들어지면 그 회사는 망할 수도 있어, 순식간에. 그래서 이런 그 단기 채무, 장기 채무들을 갚아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 그걸 리퀴디티라고 합니다.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이 활동적이라 해야죠. 활동적이라 해야죠. 프로핏을 더 많이 만들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만 회사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으면 그건 또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가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활동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재무 건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무 솔번시라고 하죠.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는 비율들이 있어요. 몇 가지. 자,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볼 거고, 부채 비율, debt to owners equity 볼 거고, debt의 asset을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부채 비율을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ROE라는 게 있어요. ROE, equity.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리턴, 프로핏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회사가 수익성이 있는지, 건전한지, 또 활동적인지, 또는 유동성이 좋은지, 그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그 스테이트먼트 예시가 있었죠. 거기 나오는 수치들을 참고해서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current ratio입니다. 유동성 비율, 리퀴디티를 보기 위해서 보는 비율이에요. 첫 번째, 교과서에는 이제 그 스펠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current asset입니다. 분자에 들어가 있는 게. 자, current asset과 current liability의 비율을 보는 거죠. 그죠? 유동성이 단기 부채와 그 다음에 단기 자산, 그치? 단기 자산. 그 단기적인 유동성과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현금 또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과 그 다음에 당장 현금처럼 갚아야 돼, 나가야 될 수 있는 돈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자, 이걸 보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들어올 돈, 당장 우리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야 되겠죠. 당장 갚아야 될 돈보다.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으면 못 갚을 수가 있다는 거지. 못 갚으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앞쪽 도표를 가시면 여기 대차트 저표에 current asset과 그 다음에 current liability가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숫자를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가보시면 얼마죠? 294120 divided by 66840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한번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약 한 4.4 유동 비율이 4.4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부채보다 단기 자산, 그죠? 커런트 에셋이 훨씬 유동 자산이 훨씬 많은 거죠. 4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당장 갚아야 되는 보다 들어올 돈이 더 많은 거지. 자, 요거보다 조금 더 심화된 레이시오가 퀵 레이시오예요. 요건 조금 더 강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커런트 에셋에다가 인벤토리를 빼요. 인벤토리가 얼마입니까? 앞에 다시 대차대표를 가보면 자, 인벤토리가 머천다이즈 인벤토리 17만 6천이에요. 17만 6천. 17만 6천. 이거 하고 앞에 나왔던 커런트 에셋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여기에서 커런트 에셋에서 29만 4,120에서 17만 6천을 빼는 거죠. 또 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벤토리라는 것은 재고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동 자산에 포함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캐시만 보겠다는 거지. 거의 진짜 캐시만. 그죠? 주식 바로 팔든지 아니면 캐시. 요것만으로만 보는 거지. 왜냐하면 상품 재고가 있는데 이건 팔려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잘 팔리면 좋지만 조금 고정자산까지는 아니지만 잘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뭐 여름이 될 때까지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까지 아예 빼서 보자. 정말 리퀴드한 것, 정말 커런트한 것만 딱 보자 해서 조금 더 세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봤더니 약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계산해 보시면 1.77. 1.77 정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아까 봤던 커런트 레이쇼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여전히 라이애빌리티보다 에셋이 좀 더 많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활동성 부분을 한번 볼게요. 활동성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시오 재고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재고 회전율을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두 개의 수치가 들어가네요. Cost of Goods Sold 그 다음에 Average Inventory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벤토리는 아까 우리가 봤었죠. 17만 6천이었고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Cost of Goods Sold는 어디에 나옵니까? 요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나오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가볼까요? 자, Cost of Goods Sold 여기 나옵니다. 42만. 자, 42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42만. 자, 이 42만을 17만 6천으로 나누어 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약 한 2.39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회전이에요, 회전. 몇 회 할 때. 턴오버. 사이클이죠. 된다는 거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 같은 매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장에 뭔가 물건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한 시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전체 물건을 평균 재고라고 보는 거지. 물론 이게 재고가 돌겠죠, 그죠? 팔리고 다시 들어오고 하겠죠. 근데 어떤 시점을 딱 잡으면 요게 평균 에버리지야. 1년에 한 요 정도는 우리가 갖고 가라고 하는 매장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 그 상품의 총합, 그게 이제 에버리지 인벤토리 되겠죠. 그런데 Cost of Goods Sold, 매출 원가는 뭘까요? 세븐일레븐 1년 내내 영업을 해, 장사를 해. 그러면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갖고 와서 매장을 채우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채우는 게 아니고 다 팔리면 다시 또 물건을 들여와야 되고 일부가 팔리면 또 채워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채워넣겠죠. 그 채워넣는 사오는 물건을 사오는 데 들어간 연간 전체 비용, 그렇지? 그게 매출 원가가 되잖아. 그걸 가지고
가지고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전체 내내 사온 물건의 전체 합이야. 연간 내내. 그러면은 그 에버리지 인벤토리 딱 정해져 있는 그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팔렸어. 또 한 번 딱 사온 다음에 그거 팔고 끝났어. 그럼 어떨까요?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와 에버리지 인벤토리가 같겠죠. 1대1이 되는 거죠. 1대1이. 1대1. 그럼 이게 한 바퀴. 원 사이클이 된 거야. 활동성이 그다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물건에 먼지가 쌓이겠죠. 그런데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가 2배야. 에버리지 인벤토리. 그 말은 한 번 사와서 다 팔리고 또 한 번 사온 거야. 이게 2가 되는 거죠.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가 2배면 인벤토리 2배면 2번 돌았다는 거잖아. 이게 3, 4, 5, 6, 7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요? 사서 팔고 몇 번? 연간 7번을 했다. 만약에 이 재고 회전율이 7이라고 하면 어느 게 더 액티브합니까? 액티브하고 굉장히 이건 액티브하지 않죠. 그죠? 먼지가 쌓이는 거지.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매출 원가, 그죠?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고를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빨리 사이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사이클이 많을수록 이 회사는 되게 액티브하구나라고 판단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그래서 2.39라는 것은 한 2.3회 정도 사이클이 됐다는 거야. 그렇지? 재고가 순환이 됐다는 거죠. 액티브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 리테일 같은 경우 리테일 산업은 평균이 한 9.4 정도 봅니다. 그리고 컨슈머 관련 에버리지가 한 4.9,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3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인액티브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고가 좀 많다든지 판매가 잘 안 된다든지 재고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든지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솔vency 재무 건전성 부분입니다. Debt to Equity Ratio. 그러면 이거는 심플합니다. 전체 liability 여기 ALE죠, 그죠? 요것과 요것을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Owner's Equity, Equity에 대해서 liability. 자, 이거는 이제 숫자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Total Liability와 Total Equity가 있네요, 그죠?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20만 6,840 나누기 49만 6,280이 되겠네요. 자, 20만 6,840 하고 밑에는 49만 6,280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42 정도 나옵니다. 0.42. 이거는 이제 재무 건전성은 장기 부채, 아까는 커런트는 단기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거예요. 장기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빌린 돈의 비율을 보는 거죠. 그죠? 빌린 돈의 비율. 빌린 돈이 많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돈이. 갖고 있는 돈이 훨씬 크죠. 그죠? 여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내 자본을 정리를 하면, 장기 부채 다 갚을 수 있어요. 전체 라이벌리 다 갚을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익성 비율을 보겠습니다. 수익성. 토탈 오너스 이퀴티는 여기 나온 대로 49만 6,280이네요. 49만 6,280 여기 적어주고요. 넷 인컴은 어디에 있어요? 넷 인컴? 요거는? 이것도 역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쏘는 거죠. 넷 인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 인컴이 여기 있습니다. 넷 인컴은 90400이네요. 자, 요걸 다시 입력을 해보면 90400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수익성이 자, 18.2% 0.182 됩니다. 18%로 할게요. 곱하기 100을 하면 수익성이니까 비율로 보겠습니다. 약 내가 낸 돈이 1달러다. 그러면 18.2센트 이렇게 된 거야. 18센트 2, 그죠? 18센트 정도가 리턴이 된 거야. 그죠? 내가 낸 돈에 비해서 들어온 인컴이잖아. 그것의 비율을 보는 거죠.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은 수준의 리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도 업계 기준들 몇 개는 이제 소개했는데 업계 기준에 비교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종합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유동성 비율, 아까 당좌라든지 유동 비율, 커런트나 아니면 그 퀵 레시오를 보았더니 굉장히 커런트 부채에 비해서 커런트 에셋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그래서 유동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도 다시 솔번시죠. 재무 건전성 차원에서도 굉장히 자본이 훨씬 많고 부채는 많지 않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이퀴티, 내 자본에 대해서 온 리턴도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게 비교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업계 기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재고 관리 같은 경우 재고 회전율, 액티비티가 그다지 많지 않았죠. 그래서 낮은 재고 회전율을 좀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레버리지를 설명했는데 부채가 좀 너무 작았어요. 자기 자본에 비해서. 그렇죠. 그 레버리지가 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레버리지를 했을 때 훨씬 리턴이 컸잖아, 그지? 근데 지금 라이빌리티, 부채를 너무 작게 갖고 가고 있어요. 나 자기 자본으로만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죠? 수익이 한 9만 한 400 정도 났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수익을 좀 더 레버리지, 극대화하고 좀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조금 더 올려도 괜찮다. 유동성이나 아니면 솔번시, 건전성 차원에서는 좋지만 너무 낮으면, 부채 비율이 너무 낮으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성장 전략 차원에서 조금 약하다. 그래서 투자나 확장의 기회를 조금 라이빌리티를 조정해서 뭐 솔번시나 아니면 유동성, 리퀴디티를 좀 포기하는 것까지 막 부채를 늘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느리면 요걸 이제 훼손시키지 않는 정도 선까지 느리면 훨씬 성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까지 우리는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총평을 하자면 기업은 재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이고 단기, 장기적 지급 능력이 우수하고 그렇지만 재고 관리 부분이나 액티비티 부분이나 아니면 전략적 성장 투자가 추가된다면 훨씬 더 좋은 재무 구조, 좋은 회사 상황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 낼 수 있어요. 자, 세 개도 아니죠. 거의 두 개죠. 인컴 스테이트먼트하고 밸런스 시트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정보만 잘 빼도 회사를 굉장히 문제도 파악이 되고 성장성도 보이고 또 건전성도 보이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이피션시가 조금 약했고 액티비티가 약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개선점까지도 보이고 이런 게 경영 분석, 이런 게 재무 비율 분석의 유효한 효과입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회사를 평가하고 전략을 짜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재무 분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3차 시기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요약하고 생각해볼 문제까지 해서 13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관리라는 것은 자금 조달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조직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죠?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하는 것. 그다음에 리스크와 리턴을 이렇게 잘 밸런싱하는 것. 자, 그런 것 재무 관리의 전체 주요한 핵심 기능이고 목표였죠. 그죠? 자, 자금 조달 차원에서는 단기, 장기가 있고요. 그 비즈니스를 위한 자산은 어디서? 남의 돈에서. 또 내 돈에서. 이퀴티와 그다음에 라이빌리티에서 온다라는 그 기준을 이해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자금 모집할 수 있고 장기적인 것은 특히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의 충당하는 방식도 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이제 빌리는 방식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재무제표는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있고, 이걸, 조직의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의 원천입니다. 그럼 이걸 뭐 유동성, 활동성, 수익성, 뭐 이런 것들로 비율을 보아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자,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또 설명을 드렸죠. 유동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올 돈, 매출 채권이 많고 뭐 프로핏이 엄청 크게 났다 하더라도 사실 현금은 굉장히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당장 갚아야 될 부채, 지급할 임금, 낼 세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현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다시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요. 단기 및 장기 자금 조달 방법을 비교하고 어떤 상황에서 각각의 방법이 적당한가. 자금 조달 차원에서, 재무관리 차원에서 펀드에 관련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재무 비율 분석의 주요 유형 그리고 각 비율이 제공하는 정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4가지 정도 항목에서 몇 개의 비율들을 봤는데 그 외에도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특정 상황에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비율들도 많이 있어요. 경영 분석 관련 공부를 하시고 수업을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학생들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업이 회계를 통해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회계가 단순히 거래들을 그냥 종합하는 것, 그것들을 그냥 보고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 전략, 투자 등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 그런 숫자들을 읽고 파악하고 유효한 정보들을 꺼집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런 정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정리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걸로 경영학 원론 13강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마지막 차수에 있는 글로벌 경영 파트인 거죠. 원래 교재로는 챕터 8장에 해당되는 건데 요걸 마지막 챕터로 해서 14강으로 공부하고 한 학기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잘 읽어오시고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